안녕하세요. 2차전 지하 인공지능 강의를 맡은 가천대학교 김남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인공지능 기술들이 너무 데이터가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종종 많은 수의 시스템들이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를 얻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의존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어떤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그 다음 시간의 내용으로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점, 모든 기술이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있고,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구체적인 플로우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인공신경망 구조를 통과해서 내가 관심 있는 아웃풋을 내주고, 이 아웃풋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매칭이 되는지, 그리고 내 지배 방정식과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매칭이 당연히 처음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 매칭이 안 된다, 잘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요거를 뉴럴 네트워크에 피드백을 줘서, 야,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웨이트나 바이어스가 똑바른 맞는 답을 주지 않는다, 내 지배방 정식을 만족하지 않는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트레이닝 다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최적화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잘 조절해서 이제 내 지배방 정식 그리고 데이터에 맞는 아웃풋을 도출할 때까지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배방 정식과 데이터가 잘 맞는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얻어지는 아웃풋이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시겠죠. 그래서 학습이 다 잘 진행됐구나 하고, 나는 이제 물리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관련된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 세 가지에 관련된 게 여기 1, 그리고 2, 3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의 한계점은 입력 데이터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는 우리가 X, Y, Z, T라고 했죠. 그래서 X, Y, Z는 X축, Y축, Z축의 위치를 의미한다고 했고, T는 어떤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T가 0일 때의 상황도 우리가 궁금하고, 그리고 T가 1일 때의 상황, T가 2일 때의 상황,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상황이 다 궁금하니까 입력에 X, Y, Z, 즉 우리가 공간상의 좌표와 함께 시간에 대한 정보를 넣어줘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좌표를 넣어준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좌표에서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좌표를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계산을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좌표가 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의 위쪽 그림입니다. 0에서 2까지 변하는 데이터가 변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검정 포인트,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넘어가고 검정 점만 여러분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정 점들이 제가 이야기한 입력 정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결과값은 이 검정 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U값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요거는 검정 점이 있는 부분에도 색깔이 있겠지만 검정 점이 없는 부분에도 색깔이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검정 점이 없는 부분에는 주변의 검정 점과 검정 점을 이어가지고 선형적으로 변한다 라는 가정을 하고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데이터가 요런 거예요. 근데 선형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멀다 라고 하면 꼭 선형적으로 변한다라는 보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나는 꼭 요 검정 포인트랑 검정 포인트 사이에 이 사이 점 위치에서의 값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 그 값은 어떻게 아나요?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라고 하면 내가 학습을 다시 진행시켜야 됩니다. 학습을 다시 진행시킨다 라는 건 그만큼의 돈과 시간이 추가로 든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입력값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의 값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트레이닝을 다시 해야 된다. 학습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추가로 돈이 들겠네. 좋지 않다. 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점은 제가 빨간 박스로 친 G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 유체의 거동을 설명하는 식을 이야기했었죠. 그 식에서의 G값은 중력 가속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유체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의 중력 가속도 값으로 이 물리기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을 다 시켰는데 만약에 중력 가속도 값을 조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해보죠. 그러면 중력 가속도 값을 바꿔야 돼? 그러면 요 숫자만 바꾸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상은 요 숫자를 바꿔야 되면 이 물리기반 인공지능 이 알고리즘 자체의 학습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배방정식을 조금 바꾸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학습을 다시 시켜야 된다고? 이거 숫자 몇 개 바꾼 건데 이렇게 돈과 시간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단점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내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했죠. 즉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 경계에서 어떤 값을 가지느냐 그리고 맨 처음에 어떤 값을 가지느냐가 데이터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조금 바뀌어도 다시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즉 데이터가 바뀐다라는 건 요 예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회색 네모난 게 파이프고 파이프에 뭔가 원통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파이프의 왼쪽에서 유체가 이렇게 유선형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게 유체가 이렇게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서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진행이 될 텐데 가운데에 뭔가 원통형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유체가 돌아서 나가겠죠. 그 돌아서 나가는 그림이 여러분 보고 계시는 A, B, C 이러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인렛이라고 하는 입력의 프로파일을 지금 딱 유선형으로 이렇게 2차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직선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조금 요거를 수정한다 라고 치죠. 그러면 물리기반 인공지능 기술은 다시 알고리즘을 학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요 월이라고 하는 게 이 파이프의 경계인데 이 파이프의 경계에 뭔가 조건이 달라졌다 라고 해도 내가 다시 학습시켜야 됩니다.
나 이거 조금 바꿨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답답하다 이거죠. 이런 거 너무 힘든데 학습시키는 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내가 요거 조금 바꿨다고 학습을 다시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 중에 하나가 제가 설명드릴 뉴럴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뉴럴 오퍼레이터라는 거를 뭐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런 거는 적절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개념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뉴럴이라는 거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뉴럴이라는 단어를 붙였고 오퍼레이터는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뭐 연산자라고 하면 뭐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미분 연산자, 적분 연산자, 함수를 집어넣으면 함수가 나오는 이러한 개념을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그냥 오퍼레이터라고 개념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뉴럴 오퍼레이터의 큰 장점은 여기 보고 계시는 해상도에 관계없는 결과값을 얻어준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상도에 관계가 없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라고 하면 여러분 보고 계시는 왼쪽 슬라이드의 왼쪽 위 그림을 보면 강아지 그림이 있죠. 근데 우리가 픽셀이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픽셀 뭐 100만 화소, 1000만 화소, 1억 화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가 픽셀입니다. 그래서 뭐 픽셀 강아지 사진을 찍어서 픽셀을 본 그림이 이제 여러분 보고 계시는 왼쪽 가장 위의 그림인데 요걸로 인공신경망을 트레이닝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더 좋은 화질의 새 그림을 얻은 거죠. 그래서 위의 그림은 좀 픽셀도 너무 크고 좀 조악했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내 컴퓨터에 픽셀 더 선명한 사진이 있더라. 더 촘촘한 픽셀로 용량은 크지만 더 예쁘게 강아지가 찍힌 사진이 있더라. 그럼 이거를 내가 트레이닝 시킨 인공신경망에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입력의 레졸루션, 해상도가 정해지면 그 이후에 인공신경망은 해상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정확한 예쁜 그리고 자세한 이미지를 가져오더라도 지금 현재 트레이닝된 인공신경망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게 결국엔 해상도에 한계가 있다. 내가 한번 트레이닝하면 해상도가 픽스된다. 고정된다 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뉴럴 오퍼레이터 측면에서는 내가 한번 트레이닝을 시키고 즉 여러분 보고 계시는 오른쪽 위의 그림과 같이 좀 성기성기 있는 격자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요거 내가 이 사이값 격자 안에 있는 사이값을 알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 격자를 좀 더 촘촘하게 데이터를 얻어볼까? 라고 해서 격자를 좀 더 잘게 쪼개면 여전히 정확한 데이터를 준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이 내가 뭔가 연산자를 트레이닝하면 내가 이 집어넣는 데이터의 해상도에 관계없이 항상 정확한 값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은 그렇다면 트레이닝은 이렇게 좀 적은 데이터, 좀 듬성듬성 있는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내가 결과값은 무한히 정밀하게 뽑아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런 것도 뉴럴 오퍼레이터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뉴럴 오퍼레이터로 우리가
유동 해석을 한 결과가 여러분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initial volticity라고 되어 있는데 volticity까지는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초기에 유동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t가 15일 때, 15초 지났을 때, 20초 지났을 때, 25초 지났을 때, 30초 지났을 때 프레딕션이 위에 15초 지났을 때 20초, 25초, 30초 있을 때의 참값이 즉 정확한 값이 위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의 그림은 지금 뉴럴 오퍼레이터로 예측한 값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이 잘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리고 단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초기에는 굉장히 똑같이 예측이 됐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정밀도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t 30초일 때 이 부분 제가 지금 마우스를 갖다 놓은 이 부분과 뉴럴 오퍼레이터에서 예측한 이 부분이 살짝 다르죠. 근데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맞는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이라는 게 내 초기 조건인 거고 그 초기 조건에 따라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참값이고 프레딕션이 예측한 값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상당히 잘 맞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정밀도가 떨어지는데 이 정도면 너무 준수하게 잘 맞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동해석에만 이런 게 활용되냐라고 하면 유동해석뿐만 아니라 고체, 즉 우리가 딱딱한 물질들에 대해서도 예측이 잘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elasticity, 여러분 보고 계시는 왼쪽 위의 그림은 elasticity라고 돼 있죠. 요거는 탄성의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탄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를 의미하는 거고 탄성 영역이라고 하면 내가 힘을 주면 물체를 누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힘을 없앴을 때 물체가 그 원래 형태로 복원되는 그 영역이 탄성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탄성 영역에서 내 뉴럴 오퍼레이터 결과가 실제 값이랑 잘 맞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 왼쪽은 플라스티시티라고 해서 우리 탄성 영역이라고 그러면 내가 힘을 줬을 때 변형이 일어나고 힘을 빼면 변형이 모두 복원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내가 힘을 과도하게 주면 복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막대를 당긴다 라고 했을 때 막대를 어느 정도 고무줄을 당긴다 라고 했을 때 고무줄을 막 당겨서 내가 힘을 놨을 때 고무줄이 원래대로 복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계속 고무줄을 당기면 내가 힘을 놨을 때 고무줄이 늘어나서 쭈글쭈글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없앴을 때 원래 형태로 복원되지 않는 영역이 플라스티시티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구히 변형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그래서 영구 변형 구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결과는 영구 변형 구간에서도 뉴럴 오퍼레이터라는 기술이 잘 맞는다.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잘 맞죠? 그래서 결과가 잘 맞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래 두 그림은 유동 해석에서 잘 맞는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뉴럴 오퍼레이터라는 게 기술이 잘 맞는구나. 그리고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 핀이라고 부르는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을 어떻게 쓰냐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기술은 저희 자연환경 예측입니다. 그래서 forecastnet 이라고 부르는 기술이고 제가 물리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설명드릴 때 기술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어져서 대규모 해석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가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규모를 크게 한 게 어느 정도 크기냐 라고 하면 전 지구적입니다. 그래서 본 그림에서 같이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태풍이나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뉴럴 오퍼레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여기 트루스라고 부르는 참값 있죠. 그래서 현재 기상 현상과 잘 매치가 된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되면, 그리고 예측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 학습도 같이 병행하면 우리가 일기예보가 점점 더 잘 맞아지겠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우리나라 기상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 있는 여러 개의 슈퍼컴퓨터들은 각 나라의 기상 예측을 주로 하고, 그리고 전 지구적인 스케일은 좀 더 정확도가 낮은 모델로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 포캐스트넷 같이 효율화가 극대화되면 전 지구적인 모델을 여러 나라에서 공유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나라에서도 굉장히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기상 예측만 되는 거냐? 그런 건 또 아니죠. 더 스케일을 넓혀보면 우리 지구라는 환경을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들어보신 학생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텐데, 우리 지구와 똑같은 모델을 컴퓨터 안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화된 트윈, 쌍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디지털 트윈을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컴퓨터에 심어놓고 우리가 이것저것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겠죠. 태풍이 이리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뭐 해수면이 몇 cm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뭐 내년 여름에는 어떻게 기상현상이 있을까? 하고 지금 뭔가가 발생하고 있으면 지금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에 넣으면 지금 현상을 즉각 반영해서 미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근 개발되고 있는 기술을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각각의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주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